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유족석 한쪽 조문객의 물결이 잠시 비어있던 틈이었다. 지우는 누군가 옆에 앉는 기척을 느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분향을 마친 뒤부터 머릿속이 이상하게 멍했고 아내의 손조차 차갑게만 느껴졌다. 지우 씨, 혼자 있었네요. 수진이었다. 장례 내내 가장 말이 없던 사람. 울지도 웃지도 않고 조용히 움직이기만 하던 사람. 지우는 고개를 돌려 조용히 인사했다. 처형도 잠시 나와 계셨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옆에 앉았다. 손에 들린 물컵은 거의 비어 있었고 입술엔 말이 맴도는 듯한 느낌만 감돌았다. 가족인데 왠지 가족 아닌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나는 자꾸 멀찍이 서 있게 되네요. 지우는 그 말에 한참 대답하지 않았다. 사위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뭔가 빌린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했다. 저도 그래요. 형식적인 문상보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컵을 만지작거렸다. 아버지가 요즘 들어 자꾸 제 얘기를 꺼내셨다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더 이상하네요. 살아 계실 땐 그렇게 무심하시더니. 지우는 옆을 바라보았다. 수진의 눈가엔 눈물이 고이지 않았지만 목소리 어딘가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처형한텐 어떤 아버지셨어요? 어색했어요.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죠. 지금은 그냥 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 그런 감정 예고 없이 훅 오더라고요.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그 고개 끄덕임 하나에 더 많은 말을 건넸다. 지우 씨는 그럴 땐 어쩌죠?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올 땐 그냥 맥주 한 잔 해요. 누가 들어주지 않아도 그냥 맥주 마시다 보면 잠깐이라도 멈추더라고요. 수진이 작게 웃었다. 그 말 되게 좋네요. 같이 한 잔 해요. 지금 말고 오늘 끝나고 조용한 데서. 그 말은 제안 같았지만 부탁에 가까웠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형이지만 오늘만큼은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다. 누군가에게 가까워지는 데 필요한 건 긴 시간이 아니라 때론 같이 앉아있는 단 몇 분, 그 몇 마디면 충분했다. 장례식장은 여전히 흐릿한 조명 아래 놓여 있었고 조용한 음악이 울렸다. 하지만 지우는 지금 자신이 있는 이 공간보다 곧 마주할 그 조용한 맥주 한 잔의 자리를 더 또렷하게 떠올리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늘 조금 허무하다. 사람들은 빠르게 흩어지고 눈물도 제자리를 잃는다. 지우는 조용히 주차장으로 걸어나가며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때 옆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지우 씨도 그냥 바로 가는 길이에요. 고개를 돌리자 수진이 있었다. 지친 얼굴의 화장은 지워졌고 검은 정장엔 먼지가 앉아 있었다. 예, 어쩌다 보니.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수진 처형은요? 나도요.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었네요. 잠시 시선이 어긋났다. 서로 말없이 몇 걸음을 더 걸었다. 저쪽에 아는 호프집이 하나 있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조용하고 술도 괜찮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요. 오늘은 혼자 있기 싫네요. 술집은 다행히 조용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생맥주 2잔을 시켰다. 수지는 맥주잔을 가만히 바라보다 말했다. 사람 참 이상하죠. 낮에는 그렇게 울고 밤 되니까 또 외롭고. 네, 저도 그래요. 이럴 줄은 몰랐는데. 지우 씨는 착하네요. 수지는 잔을 들어 올리며 말을 이었다. 그런 말 원래 안 하는데 오늘은 그냥 말이 나와요. 지우는 웃지도 못하고 눈을 피했다. 그녀는 지우의 표정을 가만히 바라봤다. 집엔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질문은 담백했지만 지우는 잠깐 멈칫했다. 그냥 정리 안 된 느낌이랄까. 수진 처형도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누구든 옆에 있어줬으면 했어요. 그녀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가 다시 지우를 바라보았다. 근데 말이죠. 신기해요. 지우 씨랑은 어색하지가 않아서. 둘 다 잔을 비우고 다시 채웠다. 말수가 줄었고 침묵이 길어졌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지우 씨. 네. 그냥 오늘만 같이 있어 줄래요? 동생은 어차피 엄마 모시고 시골에 갔잖아요.
그 말은 한참 동안 공기 중에 떠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네, 좋아요. 모텔 앞에서 둘은 걸음을 멈췄다. 간판 불빛은 희미했고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다. 수진이 문 앞에서 지우를 바라봤다. 말없이. 지우도 눈을 맞췄다. 말이 필요 없었다. 고개를 작게 끄덕였고 수진은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적막했고 좁은 복도는 낯설었지만 두 사람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입을 다문 채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수진이 먼저 말했다. 내가 먼저 말할게요. 이건 그냥 오늘, 이 밤에 묻어버릴 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 알겠어요. 저도 절대.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봤다. 처형 정말 괜찮겠어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나중에 생각할래요. 지금은 그냥 외로워서 그래요. 그녀는 침대 곁에 천천히 앉았고 지훈은 따라가며 시선을 떨궜다. 시간은 말없이 흘렀고 무언가 시작되었다. 새벽녘 수지는 침대맡에 앉아 지우를 바라봤다. 지우 씨. 네. 이 밤은 있는 거예요. 우리 둘만 아는 거로.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건 실수도 후회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필요했잖아요. 그런 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의 말이 전부였고 그 안에 모든 설명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지후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가 저장되지 않은 채 조용히 진동으로 들어왔다. 그는 두어 번 화면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지후 씨, 저예요. 수진. 아, 네, 처형. 혹시 오늘 점심시간 좀 돼요? 지훈은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것처럼 숨이 막혔다. 한동안 생각나지 않던 그 밤이 그 목소리 한 줄에 무너져 내렸다. 근처 괜찮은 카페가 있어서요.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수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담담히 말했다. 딱 30분이면 돼요. 부담 갖지 마요. 그는 결국 나갔다. 점심시간. 도심 외곽 작은 골목 안 카페. 낮은 조명 아래 앉은 수지는 그날 밤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하지만 웃을 때 눈매가 조용히 접히는 모습은 여전히 같았다. 앉아요. 그녀는 커피를 반쯤 비운 채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바빴어요? 아니요, 그냥 좀 생각이 많았어요. 지우 씨는 원래 그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나요? 그 말에 지우는 웃음이 새어나왔다. 처형도 꽤 직설적이시네요. 그날 이후로 아무 말 없이 사라졌잖아요. 수지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가 돌아왔다. 난 조금 서운했어요. 그냥 없던 일이었다는 듯이. 지우는 말없이 커피잔을 들었다. 잔 끝이 살짝 떨렸고 그 떨림을 감추듯 급히 입에 가져갔다. 처형, 그날 우리가 한 일이. 지우 씨. 수지는 그를 막았다. 그런 얘기하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난 그냥 지금처럼 괜찮은 사람 하나쯤 있었으면 해서. 그런데 그게 하필 저였다고? 수진이 먼저 말을 끊었다. 우리 관계 같은 거 이름 붙이지 말아요. 그냥 그날 잠깐 바람 쐰 거예요. 지훈은 말없이 수진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다. 상처받지 않으려는 의지, 외로움을 버티는 방식 같은 것. 그래도 죄책감은 들어요. 지우 씨가 죄책감 느낄 일이라면 난 더 해야겠죠. 수지는 천천히 웃었다. 근데요, 누구한테도 안 들키면 돼요. 사람 마음이란 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지훈은 그 말에 어쩔 줄 몰랐다. 그녀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걸까? 아니면 아무렇지 않은 척을 오래 해온 걸까? 나는요, 지우 씨가 편했어요. 우리 가족 중엔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수지는 컵받침을 들고 손가락으로 천천히 돌리며 말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도 문득문득 생각났어요. 그 밤, 그 공기, 그 말 없는 눈빛. 지훈은 무언가 할 말을 삼켰다. 그녀는 더 이상 무너지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도리어 단단했다. 그 단단함이 지후의 불안을 자극했다. 처형은 후회 안 해요. 그 질문에 수지는 잠시 시선을 떨구었다가 고개를 들었다.
후회요? 글쎄요. 살면서 그런 일 하나쯤은 있는 거 아닌가요? 지훈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수진의 말은 자신을 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이 관계의 감정을 정리해두고 있었다. 지우만 혼자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근데 왜 날 불렀어요? 수진은 웃었다. 그냥 또 보고 싶어서요. 보고 싶으면 보면 되잖아요. 그 말이 너무 간단해서 도리어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또 봐요, 지우 씨. 다음엔 더 조용한 데서. 그녀가 나간 자리에 앉아있던 지우는 한참 동안 커피를 바라봤다. 식은 커피는 그대로였고 심장은 조용히 뛰고 있었다. 서영이 아니라 수진이라는 이름이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뚜렷하게 불렸다. 언니 또 온대? 지우가 부엌에서 물을 따르던 중 아내 서연이 거실에서 소파에 기대며 물었다. 응, 점심쯤에 들른다고 했어. 지우는 짧게 대답하고 냉장고 문을 닫았다. 요즘 수지는 예전보다 더 자주 이 집을 찾고 있었다.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다. 찬밥 먹는 게 쉬어서라거나 동생 얼굴 좀 보려고 같은 말로 툭툭 들어왔다. 하지만 정작 서연보다 지우와 눈이 먼저 마주치는 일이 많았다. 지우 씨, 이거 괜찮아요? 그거 좀 더 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럼 간장 조금만. 수지는 자연스럽게 주방을 오갔고 지우는 고개를 들 때마다 눈길이 먼저 수진을 찾는 자신을 느끼곤 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은 너무도 쉽게 마주쳤다. 너무도 쉽게 말도 나눴다. 어느 주말 오후 간단한 가족 모임이 있었다. 수진과 서연 그리고 지후. 셋이서 달볶음탕을 먹으며 맥주를 한두 잔 나누던 자리. 요즘 언니랑 당신 왜 이렇게 잘 맞아? 서연의 말에 지후는 젓가락을 멈췄다. 수진은 웃으며 콜라를 따랐다. 왜 질투하게? 수진이 장난스럽게 말을 받자 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언니가 워낙 말이 없었잖아. 근데 요즘엔 지후랑만 얘기를 하더라고. 난 뭐 집안의 투명인간인 줄. 말 되는 사람하고만 말하는 거야. 수진이 그렇게 말하자 지우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그 순간 땀 한 줄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서연은 눈치채지 못한 듯 다시 닭을 집었다. 지우는 숨을 고르며 맥주를 마셨고 수진은 아무 일 없는 듯 리모컨을 들어 TV 채널을 돌렸다. 우리 셋이 모이니까 너무 좋다. 서연이 말했다. 어릴 땐 언니가 무섭기만 했는데 요즘엔 그냥 든든해. 그 말에 수진은 잠시 미소 지었지만 눈이 지후를 향했다. 지후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든든해야지. 내가 언니니까. 수진은 그렇게 말하며 닭다리를 한 입 물었다. 그날 밤 서연이 먼저 잠이 들고 난 뒤였다. 지후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때 조용히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이어 부엌 쪽에서 컵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 집이 낯설지 않은 사람처럼 컵에 물을 따라 들었다. 앉아요? 네, 좀 더워서요. 에어컨 틀었어요? 꺼졌더라고요. 그냥 잠깐 나왔어요. 수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둘 사이엔 몇 걸음 거리에 공백이 있었지만 공기의 밀도는 빠르게 차올랐다. 오늘 내가 좀 과했죠. 아니에요. 가족끼리 뭐. 지후는 억지로 웃었다. 다만 아내가 그런 말 하니까 그런 말이 뭐요? 수지는 컵을 내려놓으며 그를 바라봤다. 잘 맞는다. 말 통한다. 든든하다. 그게 다 죄가 되는 말이에요. 지후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수진의 눈동자엔 억누른 감정과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고여 있었다. 지후 씨. 네. 이 관계에 이름 붙이지 말자고 했던 거 기억하죠? 기억해요. 근데 이름이 없다고 해서 감정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후는 숨을 삼켰다. 수지는 더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일어났고 컵을 싱크대에 놓은 뒤 지후의 옆을 지나며 짧게 속삭였다. 다음엔 내가 먼저 연락할게요. 그리고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조용히 돌아갔다. 그 소리에 지후는 오래도록 등을 기대지 못했다. 새벽 1시 18분. 침실은 조용했고 아이의 호흡 소리만이 귓가를 간지렸다. 지후는 눈을 떴다. 그리고 가만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알림 한 줄.
지금 나와요. 딱 5글자였다. 하지만 그 5글자의 지후의 몸은 망설임 없이 반응했다. 양말부터 챙기고 바지 단추를 조심스럽게 잠그고 문고리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다. 현관을 나서기까지 단 3분. 이제는 이 모든 게 숙련된 절차처럼 느껴졌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며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이건 분명 미친 짓이야. 하지만 어느새 도착한 모텔 앞. 하얀 외투를 입고 서 있는 수진의 뒷모습을 본 순간 그 모든 자기 합리는 스르륵 무너졌다. 그녀가 먼저 고개를 돌렸다. 눈빛은 차분했고 입가엔 작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지금쯤이면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늦을까봐 좀 달렸어요. 수지는 익숙한 듯 카드키를 꺼내 들었다. 205호예요. 지난번 그 방.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복도를 지나 문을 열고 들어섰다. 낮은 조명, 짧은 숨소리,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있었다. 지훈은 안으로 들어서며 긴 숨을 내쉬었다. 수지는 그의 옷깃을 살짝 펴주며 말했다. 요즘 이 시간만 기다리게 돼요. 낮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지내는데 밤만 되면 심장이 두근거리거든요. 그녀의 손이 천천히 지후의 손을 찾았다. 지후는 그 손을 붙잡으며 고개를 떨궜다. 처형 우리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그 말 처음 들은 날도 들었고 오늘도 듣네요. 수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요? 이제 멈출 수 있어요? 지후는 대답하지 못했다. 멈추기엔 이미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의 손, 그녀의 눈빛, 그녀의 시간. 우린 숨기는 법을 배웠잖아요. 수지는 이불 가장자리를 매만지며 말을 이었다. 서연이 눈치 못 채는 것도 익숙해졌고 당신은 핑계대는 것도 능숙해졌고 말하지 마요. 지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 당신 말 듣고 있으면 내가 진짜 나쁜 사람 같아서. 지후 씨. 수진이 조용히 그의 얼굴을 감쌌다. 나쁜 짓은 나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짊어지지 말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위로처럼 들렸는지 지후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기대어 고개를 기댔다. 한참 후 수지는 침대맡 테이블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알람을 맞췄다. 3시 40분. 그는 늘 4시 전에 집에 돌아가야 했다. 그들은 알람 소리보다 먼저 일어났고 서로에게 눈빛 한 번, 고개 한 번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같이 나갈래요? 아니요. 먼저 나가요. 나중에 나갈게요. 그럼 다음은? 내가 연락할게요. 지후는 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셔츠 단추를 확인했고 손목 시계를 다시 채웠다. 집에 도착하면 신발 소리는 멀리서부터 조용히 죽이고 손등으로 입냄새를 지우고 이불 속에 조용히 몸을 밀어 넣는다. 그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때쯤 부엌에선 커피포트가 켜지고 아내의 발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 순간 그는 다시 가족의 옷을 입는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수진만은 알고 있다. 그 옷 아래 숨겨진 비밀스러운 슬과 그 속에 중독되어가는 감정을. 수진은 며칠 전부터 아침마다 속이 미묘하게 불편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피곤해서, 날씨 탓으로. 하지만 두통, 메스꺼움, 이상한 피곤함이 반복되자 결국 병원으로 향했다. 하얀 벽, 어색한 초음파 소리. 의사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짧고 단호했다. 임신 맞습니다. 지금 6주 정도예요. 수지는 말을 잃었다. 잠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한 번도 어떤 가능성도 계산하지 않았던 일. 하지만 지금은 뱃속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생명이 자신을 이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지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수지는 차가운 음료수를 들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지후 씨, 나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지후는 순간 무슨 말인지 몰라 되물었다. 무슨 병원이요? 어디 아픈 건 아니죠? 아이 생겼어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수화기 너머의 공기가 확 변했다. 지후는 말을 잃은 듯 조용했고 수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6주. 병원에서는 조심하라더라고요. 근데 나 낳고 싶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처형 진짜예요? 응.
지우 씨 걱정할까봐 망설였는데 이건 내가 결정해야 할 문제 같아서. 지우는 말없이 숨을 삼켰다. 핸드폰을 쥔 손에 땀이 고였고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내가 뭘 하면 돼요? 책임질게요. 처형 혼자 그럴 순 없어요. 아니요.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 혼자 할 거예요. 책임 묻지 않을게요. 이 관계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아이는 괜찮아요. 그 아이는 내가 원한 거예요. 지우 씨는 그냥 나 몰랐다고 해도 돼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지는 그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감정을 씌웠다. 며칠 후 수지는 집에 조용히 머물렀고 서연은 그런 언니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언니,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서연은 밥을 먹다 말고 물었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 수지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멀리서 걸려온 바람처럼 희미했다. 우리끼리 밥 먹는 것도 오랜만인데 예전 같지 않다. 언니 말이 너무 없잖아. 서연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 어딘가에 작은 의심이 스쳤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밥만 먹었고 젓가락 소리만 남았다. 그날 밤 지우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다. 방 안은 조용했고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서연이 머리를 감고 나오며 물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피곤해서요. 지우는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은 요동치고 있었다. 수진의 말이 떠올랐다. 책임 묻지 않을게요. 그 단어가 그토록 무거울 줄 몰랐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 사이로 수진의 말이 다시 스쳤다. 혼자 키울 거예요. 그 아이한테 나는 그냥 엄마로 남을게요. 지우는 그 말이 무서웠다. 너무 조용해서, 너무 완벽해서. 도리어 그 결심이 자신을 더 죄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연의 눈빛이 점점 수진을 멀리서 바라보는 느낌이 들어가고 있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직감은 침묵보다 빠르게 자란다. 그 이상한 기운이 지금 이 집안의 공기를 서서히 바꾸고 있었다. 저녁 식사는 평온하게 시작됐다. 잡채를 나르던 어머니가, 김치를 덜어주던 서연이, 맥주를 따르던 지우까지 모두 익숙한 움직임으로 각자의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조용한 평온 위로 수진의 목소리가 떨어졌다. 나 잠깐 만났던 사람이 있었어. 지금은 헤어졌고, 근데 아이가 생겼어. 젓가락을 들던 손들이 동시에 멈췄다. 서연은 그릇을 내려놓은 채 수진을 바라보았고,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물잔을 들었다. 뭐라고? 어머니가 어딘가 허공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다소 떨렸다. 아이 생겼다고. 병원에서 확인했어. 혼자 키우려 해. 책임은 나 혼자 지면 돼.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잠시 수진을 보다가 눈을 피했고 지우는 천천히 물을 마셨다. 컵 안에 물이 자꾸만 흔들리는 게 손이 떨리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 사람은 연락돼.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연락 안 해. 그리고 연락할 생각도 없어. 내가 원해서 나는 거야. 서연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언니 혼자 괜찮겠어.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혼자서 잘 키우고 있잖아. 나도 내 아이 그렇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말은 단호했지만 표정은 어딘가 슬펐다. 하지만 누구도 다시 되묻지 않았다. 오히려 수진의 결심에 눌린 듯 모두가 고개만 끄덕였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숨은 얕고 눈빛은 탁했다. 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지만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식사 시간은 조용히 마무리됐다. 하지만 그날 이후 가족들 사이에 작지만 명확한 균열이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시작은 수진의 뱃속에 자라고 있었다.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아파트. 방 2개, 거실 하나. 수진은 이곳을 아이와 함께할 집이라고 불렀다. 창밖에는 작은 놀이터가 있었고 부엌 창가엔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예쁘다, 언니. 서연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말했다. 지우는 뒤따라 들어오며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닫았다. 집들이 겸 첫 방문이었다. 서연은 분유 상자와 작은 손수건, 젖병 세트를 꺼내며 말했다.
이거 다 내가 안 쓰는 거 챙겨온 거야. 새 거야. 안심해. 수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나 혼자 시작하려니까 막상 뭘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 거실 한쪽 벽에 붙박이장을 두고 작은 테이블과 아기용 침대를 마련한 방. 수지는 방 문을 열며 말했다. 여기가 아이랑 함께 잘 방이야. 밤에 울어도 바로 안아줄 수 있게 침대 옆에 소파 놓으려고. 지훈은 그 방을 오래 바라봤다. 특별할 것 없는 구조였지만 침대와 소파 사이의 거리,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 커튼의 주름 하나까지도 유난히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수지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애써 자연스럽게 말했다. 혼자서라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무섭긴 한데 이상하게 용기가 나. 서연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언니 혼자 아니야. 나 자주 올게. 아기 태어나면 나만큼 아끼는 사람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수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지훈은 물컵을 들어 입을 적셨다.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방이 그냥 누군가의 방이 아니라 자신의 흔적이 남을 수도 있는 공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돌아가는 차 안.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진짜 잘 도와줘야겠다. 언니, 생각보다 외로워 보여. 지훈은 짧게 대답했다. 응.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남은 건 수진의 말보다 소파 옆에 반듯하게 접힌 아기 이불 한 장이었다. 서연은 평소보다 피곤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지후, 나 오늘은 언니 집 못할 것 같아.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당신 혼자 좀 다녀와 줘. 지훈은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상할 것도 없는 상황이었다. 아니,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수진의 집 초인종을 누르기 전 그는 한참을 현관 앞에서 서성였다. 문이 열리자 수진은 평소보다 더 조용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집 안은 적당히 따뜻했고 작은 탁자 위엔 유자차가 김을 피우고 있었다. 혼자 와줘서 고마워요. 수진이 컵을 내밀며 말했다. 지훈은 받아들고 자리에 앉으며 작게 웃었다. 괜찮아요. 여기 오는 게 어색하진 않네요. 그쵸. 이상하게 이젠 여기가 당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수진은 말끝을 흐리며 배를 한번 쓰다듬었다. 몸에 딱 붙는 니트 위로 불룩해진 배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훈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작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수진의 배에 올려두었다. 수진은 그의 손길에 미세하게 눈을 감았다. 기분 좋은 온기가 배를 타고 전해졌고 그 짧은 침묵은 오히려 말보다 명확한 감정이었다. 지후의 손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아직 당신 거라 생각해도 돼요?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맑았다. 질문이라기보다 조용한 확인처럼 들렸다. 지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몸을 기울였다. 그의 입술이 수진의 입술에 닿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마지막 거리마저 사라졌다. 말도 생각도 이름도 잠시 잊혔다. 단지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했다. 한참 후 수진이 먼저 몸을 살짝 떼며 말했다. 그냥 가끔은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내가 뭘 더 원하지는 않아요. 그냥 당신이 이 아이를 잠깐이라도 진심으로 바라봐 줬으면 했어요. 지훈은 다시 한번 수진의 배에 손을 얹었다. 나 요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죠. 거실로 옮겨 앉은 두 사람은 조용히 TV를 켰다. 아무것도 재생되지 않는 검은 화면 앞에서 그들은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가끔 시계 소리만이 흐르고 수지는 커피를 데우기 위해 부엌에 다녀왔다. 아직 아무도 모르죠? 지우가 물었다. 응. 엄마도 그냥 혼자 키우겠다는 말에 더는 묻지 않아요. 서연도. 지후는 끝맺지 못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 애는 아직도 내가 그저 외로운 언니라고만 생각해요. 미안하지만 난 그 착각이 좀 더 오래 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훈은 말없이 무릎 위에 손을 포개며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봤다. 서로를 오래 들여다보다 지우가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 난 우리가 멈출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우린 멈출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적이 흐른 뒤 수진이 덧붙였다. 서연이 오지 않은 하루였는데
오늘은 너무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기억에. 지우는 시계를 힐끗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갈게요. 오늘은 진짜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는 그를 바라보며 수지는 짧게 말했다. 다음엔 내가 먼저 불러도 돼요? 지우는 문을 열며 대답했다. 이미 그렇게 됐잖아요. 문이 닫히고 수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배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지우가 남긴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건 이미 거리라는 개념이 아닌 감정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갈 수 없는 이름 없는 관계 안에 있었다. 초인종이 울리지 않아도 현관문이 열리는 건 아주 사소한 변화였지만 지우에게는 무게가 컸다. 수지는 며칠 전 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말했다. 그냥 편하게 드나들어도 돼요. 요즘 혼자 문 열기 귀찮아서.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자주 갔다. 출근 전 짧게 들을 때도 있었고 늦은 밤 아무 말 없이 들어가 수진의 등 뒤에 앉아 있기도 했다. 그날은 주말 오후였다. 아이 방 벽지를 새로 바르는 작업을 수진이 혼자 하려다 지우를 불렀다. 여기 위쪽은 내가 손이 안 닿아서요. 좀만 도와줘요. 수진은 의자 위에 올라서다가 휘청했지만 지우가 바로 허리를 받쳐주며 말했다. 그런 건 나한테 시켜요. 이제 혼자 하는 거 금지예요. 둘은 함께 벽지를 붙이고 작은 장을 조립하고 아기 침대를 맞췄다. 망치 소리와 포장지 찢는 소리, 간간이 섞이는 웃음. 그 공간은 분명히 가족의 공간처럼 느껴졌다. 수진이 땀을 닦으며 물었다. 우리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가끔은 아무도 모르는 가족 같죠. 지우는 대답 대신 나사를 하나 더 조여주며 고개만 끄덕였다. 수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 요즘은 이런 일상이 더 무서워요. 당연해질까 봐. 그 말은 곧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뜻이었다. 지우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날 저녁 지우가 집에 돌아오자 서연이 식탁에 앉아 웃으며 말했다. 당신 요즘 언니 집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거의 살림살인 줄 알겠어. 지우는 억지로 웃었지만 시선을 피하며 물컵만 바라봤다. 아니야. 그냥 도와줄 게 좀 있어서. 뭐 좋지 뭐. 언니도 혼자 힘들 테니까. 근데 너무 자주 가면 오히려 부담될지도 몰라. 언니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수진이 혼자 있는 시간이 자신보다 필요하다고 믿기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지우는 아침 일찍 수진의 집에 들렀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진은 주방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다. 오늘은 그냥 와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수진은 웃으며 머그잔을 2개 꺼냈다. 나는 이제 당신 없는 시간이 더 어색해요. 이거 습관인가, 감정인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우는 조용히 앉아 그녀의 마주한 얼굴을 바라봤다. 수진의 눈가엔 피곤함보다 이상할 만큼 평온한 빛이 서려 있었다. 그날 지우는 처음으로 수진이 준비해 놓은 갈아입을 옷이 집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서랍 안에 접힌 티셔츠, 욕실 선반에 놓인 칫솔. 모두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여긴 당신이 자주 오는 곳이라고. 그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 그날 밤도 조용히 집을 나섰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이미 지나버린 것만 같았다. 지우는 2개의 시간표를 나눠 가진 사람처럼 움직였다. 아침엔 아내와 아이의 식사를 챙기고 저녁엔 수진의 집에서 태동을 듣고 앉아 있었다. 양쪽 어디에서도 들키지 않았고 어느 한쪽에서도 의심받지 않았다. 문제는 그런 삶이 이제는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왔어요? 수진은 늘 그렇듯 창가에 기대어 그를 맞았다. 커튼 사이로 기울어가는 해가 거실 바닥을 따뜻하게 덮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인쇄된 초음파 사진이 놓여 있었다. 지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다가가 앉았다. 사진 속 작디작은 형체. 그 안에 수진의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일부가 들어있었다. 이 손가락 좀 봐요. 수진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벌써 손가락 구분이 된대요. 여기 이거 이상하게 당신 닮았어요. 지우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닮았네. 묘하게 이상하고 묘하게 좋네요. 수지는 가만히 그를 바라봤다. 당신 요즘 무섭지 않아요? 무서웠으면 못 왔겠죠.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단단했다. 그들은 조용히 차를 마셨고 창밖에 어둠이 내려오는 걸 함께 지켜봤다. 그때였다. 지후의 핸드폰이 짧게 울렸다. 화면엔 서연이라는 이름이 떴다. 그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 나 갑자기 언니 집 들렀다 가려고. 괜찮지? 서연의 목소리는 가볍고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 지후는 순간 숨이 막혔다. 재빨리 시계를 보며 말했다. 지금은 언니 샤워하고 있을 거야. 몸도 좀 안 좋다 그랬어. 내가 대신 뭐 갖다 주고 갈게. 그래, 그럼 됐어. 그냥 집 가야겠다. 피곤하네. 전화를 끊은 지후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수지는 묻지 않았다. 그저 다 알고 있다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젠 진짜 들킬 뻔했네요. 지후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수진도 따라 웃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점점 모호해지죠. 근데 이상하게 그게 더 편해요. 지후는 말끝을 흐리며 다시 초음파 사진을 집어들었다. 거실엔 낮은 음악이 흘렀고 그 음악 사이로 서로의 숨소리가 섞였다. 수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후 옆에 앉았다. 내가 가끔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런 관계라는 걸 만약 아무도 몰랐다면, 정말 아무도 평생 몰랐다면 우린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명칭도 없이 그냥 익숙한 사람처럼. 지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그날 밤 지후는 수진의 집을 나서며 이상한 여운을 느꼈다. 집에 돌아가면 서연은 웃으며 문을 열어줄 것이다. 하지만 그 웃음과 수진의 정적 사이에서 그는 점점 어느 쪽에도 발을 붙이지 못한 채 중심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어쩌면 너무도 달콤해서 빠져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게 만들고 있었다. 수진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다. 헐렁한 원피스를 입어도 감춰지지 않았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한 손으로 배를 감싸주는 동작이 습관처럼 굳었다. 이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진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보내는 날들이 이어졌다. 밖에 나가는 게 점점 겁나요. 괜히 누가 물어볼까 봐. 누구 아기냐고. 수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지후는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아 바닥을 바라봤다. 요즘 지후는 회사에서도 서연과의 일상 속에서도 집중을 잃었다. 서연이 저녁 식탁에서 하는 말을 흘려듣기 일쑤였고 아이의 숙제 이야기도 대답이 늦었다. 그럴수록 서연은 짧게 한숨을 쉬었고 지후는 눈을 피했다. 수진의 집에 들른 어느 늦은 저녁, 지후가 평소보다 한참 늦자 수진은 거실에 불도 켜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늘은 아기랑 둘이 잘게요. 그 말은 원망이라기보단 외로움에 가까운 뉘앙스였다. 지후는 그 말에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다가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이젠 어디가 진짜 집인지 나도 헷갈려요. 지후의 말에 수진은 피식 웃으며 속삭였다. 나도 그래요. 그래서 덜 외로운가 봐요. 그 밤 지후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인정했다. 이 관계는 애초에 끝낼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누구도 붙잡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아주 천천히 확실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수지는 이제 지후의 일정에 맞춰 하루를 설계했다. 언제쯤 올지 대략의 시간대를 계산해 식사를 준비하고 그가 잠시 들르는 날엔 최대한 몸을 가볍게 움직이며 대화를 나눴다. 이중생활은 분명 비정상이었지만 수진에게는 점점 익숙한 루틴이 되어가고 있었다. 내일은 좀 늦을지도 몰라요. 그럼 아기랑 먼저 밥 먹을게요. 수진의 대답은 단정했고 감정의 파동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서연은 지후의 외출이 부쩍 늘어난 걸 느끼고 있었다. 요즘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자주 나가? 서연의 물음에 지후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프로젝트가 새로 시작돼서 좀 바빠졌어. 그 대답은 이미 몇 번 써먹은 레퍼토리였다. 하지만 서연은 매번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더는 묻지 않았다. 지후는 거짓말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자신을 알아차렸다.
통화 중 서연과의 목소리 톤을 조절하는 것도, 수진 앞에서 아이 이야기를 피해가는 것도 능숙해졌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는지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다. 수진은 어느 날 아기의 작은 옷을 개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아빠는 오늘 바쁘대요. 그 말은 아기에게 한 말 같았지만 사실은 지우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지우는 대답 대신 천천히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말보다 더 많은 의미가 그 손에 담겨 있었다. 거실 한가득 선물 상자들이 쌓였다. 기저귀, 아기용 세제, 작은 내복들과 분유통, 출산 후 사용할 회복용품까지. 가족들은 조용히 그러나 정성스레 수진의 출산을 준비해주고 있었다.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다. 누구도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다. 언니, 이거 어때? 노란색 너무 귀엽지 않아? 서연이 작은 털모자를 들고 웃으며 말했다. 조카 생긴 기분이야. 괜히 설렌다니까. 수지는 무릎 위에 올라온 아기 옷들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이런 거 하나하나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 그 옆에서 지우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두 여자의 대화에 간섭하지 않았지만 그 장면을 눈에, 마음에 담고 있었다. 서연의 웃음은 투명했고 수진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 안에서 그는 죄책감과 평온함 사이에 복잡한 감정에 갇혀 있었다. 저녁 무렵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 안이 조용해졌을 때 수진은 천천히 지우의 손을 잡았다. 둘만 남은 공간, 해가 저물고 커튼 사이로 어스름이 번지는 시간이었다. 오늘 행복했어요. 하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순간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혹시라도 깨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무겁게 깔려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감쌌다. 깨지지 않을 거예요. 정말요? 우린 절대 들키지 않아요. 그렇죠. 수진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확신보단 약속처럼, 진심보단 위로처럼. 그건 사랑의 말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주문이었다. 그들은 가장 안전한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수지는 예정일보다 조금 미르게 아이를 낳았다. 짧은 진통과 조용한 분만 끝에 세상에 나온 작은 생명은 놀라울 만큼 평온한 얼굴이었다. 가족들은 분주히 축하했고 서연은 누구보다 먼저 병실 문을 열며 달려왔다. 언니, 너무 축하해. 진짜 너무 예뻐. 수진의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보며 서연은 눈시울을 붉혔다. 엄마 된 거 실감나지? 근데 왜 이렇게 담담해? 내가 더 울 것 같아. 수진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이 순간 그냥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다 말하지 않아도 이 아이가 나를 선택해 준 것 같아. 지우는 모두가 돌아간 후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다. 수진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고 아기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는 그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다 어느새 손끝으로 아이의 손을 감쌌다. 진짜 내 아이 같아. 그 말에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이불을 덮으며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것만으로 난 충분해요. 그 이후 지우는 수진의 집을 더 자주 찾았다. 밤늦게 일을 마치고 들러 분유를 타주기도 했고 주말 오전에는 아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시간을 보내곤 했다. 모든 게 무서울 만큼 자연스러웠고 익숙해졌다. 아기의 옹알이 소리와 수진의 짧은 한숨, 따뜻한 전자레인지 소리까지. 그 속에서 지우는 점점 하나의 두 번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무심하게 말했다. 당신 요즘 언니 집 가면 편하지. 근데 이상하게 너무 자연스러워. 뭔가 말 안 해도 다 통하는 것 같달까. 그 말에 지우는 순간 정지한 듯 숟가락을 들다 멈췄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다. 그런가? 오래 봐서 그런 거겠지. 서연은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이후 그녀는 더 이상 같은 눈빛으로 지우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수진도, 지우도, 서연도 그들은 각자의 이유로 침묵했고 그 침묵은 너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끝나지 않는 선택.
지훈은 매번 돌아가야 할 곳과 머물고 싶은 곳 사이에서 선택했고, 수지는 받아들이는 쪽을 택했고, 서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렇게 세 사람의 관계는 말없이 계속되었다. 진실은 누구 입에서도 흘러나오지 않았고, 아무도 끝내지 않는 이야기는 오늘도 그대로였다.